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공급하고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대학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관세율은 55%로 유지되며 추가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하워드 러트니 상무부 장관이 못박았습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2.4%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물가 충격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18일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99.8%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관세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헌 여부는 7월 31일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했던 25% 상호 관세는 내달 9일 발효를 앞두고 있어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계속해서 잘 갔던 뉴욕 증시 오늘 장에서는 좀 눌러주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도 끝이 났고요. 경제 지표도 잘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가 됐습니다. 뉴욕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계속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가까이에서 움직이다가 0.27% 하락으로 결국에는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장 중에는 상승부를 계속해서 켜줬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더 짙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1.2%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4.4% 수준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일은요, 30년물 국채금리가 입찰에 들어갑니다. 이 점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19%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빅테크 주들이 많이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 하락했다는 점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WTI 국제 유가가 눈에 띕니다. 오늘 5.08% 하락하면서 배럴당 68달러 선에서 지금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된 건데요. 역시나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더 고조가 되면서 오늘 유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점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CPI 지표가 나왔죠. 바로 5월에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관세에 대해서는 좀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CPI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요. 지금 전체 CPI가 0.1%로 4월 대비해서 0.1% 늘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눈에 띄는 점은 코어 CPI입니다. 예상이 0.3%였는데 0.1%에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지금 예상보다는 적게 지금 물가가 오른 만큼 어느 정도는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CPI 4월에는요 2.3%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2.4% 나오면서 소폭 상승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코어 CPI가 더 중요하겠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2.9%였는데 실제로 2.8%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세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고 실제로 물가가 더 많이 상승하지 않았구나라는 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물가가 조정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캡처해 왔는데요. 일단 이 물가가 또 하락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은 항공료였습니다. 2.7% 하락했다라는 점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솔린도 2.6% 하락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셔널 가스 보면 1.0% 하락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가장 많이 보면요. 계란값이 또 하락한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란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지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지금 이렇게 미트와 에그 부분에서는 0.4% 하락했구나라는 점을 확인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오른 점을 보니까요. 유가뿐만 아니라 이 베이커리 부분에서도 1.1% 상승했구나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물품들은 지금 하락했구나라는 점을 지표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점을 파악해 본다면 관세의 영향이 더 많을 것 같았고 우려감이 더 많았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지금 CPI가 방금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단한 숫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나 연준을 또 한 번 압박을 했는데요. 1포인트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하다, so important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7일과 18일에 FOMC 회의가 열리죠.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PI 경제 지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나왔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이슈는 미중, 이 무역협상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이번 회담은요,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협상에 이어서 두 번째 대면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중국과의 협상이 완료됐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공급받기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6개월 한시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미국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기준으로는요, 이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의 비중을 보니까요, 약 28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외국 유학생의 25%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 유학생들을 공부를 할 수 있게 더욱더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파악이 됩니다. 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관세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중국 제품에 55%의 고율 관세, 그리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제네바 합의에서 말한 펜타닐 20%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본 관세 10%, 또 일기 관세 25%까지 더해서 이렇게 55%의 관세까지 더해진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지금 트루스 소셜을 제가 또 캡처를 해왔는데 이 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받고 있으며 중국은 10%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관계가 훌륭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까지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최종 승인만이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말 어떠한 상황으로 변동성이 있을지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빨간색의 흐름들이 많습니다. 하락한 종목들이 꽤 많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M7 종목들 안에서도 지금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엔비디아와 메타, 구글까지도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0.78% 하락했습니다. 이 젠슨 왕 CEO가 파리에서 열린 UTC 개발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요. 기조 연설을 통해서 산업용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독일에 설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젠슨 왕 CEO는 AI와 또 로봇 공학을 접목해서 BMW와 이 벤츠 같은 대형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 시뮬레이션과 물류 관리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엔비디아는 0.78%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리테일 부분도 보니까요. 아마존과 월마트 부분에서 하락한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3% 하락했고요. 1.56% 하락하면서 리테일 부분에 이 소비자 단에서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을 보니까요. 지금 오라클 0.62%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라클이 장 마감 후에
오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7% 급등까지 이어졌다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태양광 관련주 선런은요, 제스프리가 이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비중 축소로 하향을 하면서 주가가 4% 하락했습니다.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역풍에 직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경고까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메타와 오클로, 탈렌 에너지입니다. 메타는 1.1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오클로가 강했습니다. 오클로 29%로 강세 흐름 이어졌고요. 또 탈렌 에너지도 7.7%로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타에서는 신형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V-제파2인데요. 이 V-제파2가 지금 메타에서 선보인 비전 기반의 AI 모델입니다. 기존 텍스트 중심의 생성형 AI와는 다르게 이 사물의 움직임과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학습을 해서 현실 세계에서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좀 예를 들어보자면 공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지게 된다면 이 약화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또 시야에서 물체가 사라지더라도 잠깐 어디엔가 가려 있을 뿐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이 물리적의 세계를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율주행차라든지 지금 배달 로봇처럼 실시간으로 물리 환경을 인식해야 되는 기술 분야에서 이렇게 정확한 예측과 기능 기획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메타의 수석 AI 과학자 르쿠는요, 이 제타에 대해서 이 AI가 마치 사람처럼 추상적 사고를 통해서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기술 발표만으로는 추가적인 투자 모멘텀을 좀 자극하기 부족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이 기술 발표보다는 실질적인 수익성 확보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메타는 1% 넘게 하락했다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클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클로는 미국 공군 기지에 원자력을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원자력 스타트업인 오클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약 2년 넘게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진전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오클로는 최근에 알래스카에 위치한 미군의 아이엘슨 공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할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오클로에 대한 주가를 보니까요, 200% 이상 그리고 1년간은 500% 이상 오른 상태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산업에서는 이 국방물류청이 오클로에 잠정 계약의 의향서를 보낸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오클로는 오로라 발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전력망 없이도 독립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해졌는데요. 외딴 지역에서의 군 기지에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오클로 CEO는요, 미국의 고속로 기술과 또 국방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지원하게 돼서 영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사실상 이번 수준은 지난해 말에 오클로가 공식 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경쟁사의 이의 제기로 프로젝트가 한 차례 중단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결정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 오클로는 발전소를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까지 맡게 되는데요. 이 장기적인 전력 구매 계약을 통해서 전기와 열을 공급할 예정이라는 점이 가장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원자력 규제위원회 운영 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최종 승인만이 남겨두고 있습니다. 향후에 어떤 과제가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EO의 말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원자력 관련해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 이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에너토크와 우진엔텍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겠고요. 우리기술과 서전기전까지 우리나라 종목 안에서도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 많이 지금 주목받고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클로 상황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기업도 살펴볼까요? 탈렌 에너지입니다. 탈렌 에너지도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죠. 7% 강세 흐름 보였는데요. 이 탈렌 에너지는 전력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 전력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데요. 이 아마존과의 데이터 센터 공급 계약을 확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탈렌은요, 미국의 펜실바니아 주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 이 아마존 데이터 센터 캠퍼스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이 구매 계약에 따라서요, 2042년까지 아마존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캠퍼스에 이 9,920메가와트 규모의 무탄소 원자력 발전 전력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에는요, 공급 기간을 좀 더 추가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옵션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 탈렌 단계적으로 전력 공급망을 계속해서 늘려서요. 2032년까지 전체 물량을 달성하겠다라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뿐만이 아니라 전력 관련된 종목까지 이렇게 덩달아 상승하는 흐름 가졌는데요. 또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유가도 상승하고 있죠.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를 가까이 체크해보는 이연아의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네, 국내외 경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글로벌 이슈부터 우리 시장 반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은 앵커와 함께 만나볼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베선트 재무장관 지금 연준 의장 후보로 급부상했다라는 소식 들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주가 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마이크론 이야기입니다. 지금 HBM4 시제품을 출하를 했는데요. 삼성보다 빨랐다고 합니다. 어떤 이슈일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당장 1%포인트 낮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전에 브리핑에서도 지금 트루스 소설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언급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압박을 더욱더 하고 있는 겁니다. 유력한 인물로 보니까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지목을 했습니다. 지금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연준 의장이 바뀔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연준 의장이 바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니까 아직 1년 가까이 남아있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후임 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인데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중 무역 협상과 관세 정책을 진두지휘하면서 존재감을 키워왔고요. 특히 조지 소로스가 만든 헤지펀드 출신으로 월가와 정부를 모두 잘 아는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베선트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혼란스러운 공약들을 실제 정책으로 끌어낸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워싱턴 최고의 실무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 면접이나 지명이 이뤄진 건 아닌데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나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 등 다른 인물들도 거론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 흐름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마음을 굳힌 게 아니냐는 얘기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마음을 움직이게 한 이유가 바로 갈등 이상의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의장 교체에 대한 움직임,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거는 단순히 파월 의장과의 갈등을 넘어서서 좀 정치적인 계산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금리 인하를 사실상 경제 부양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파월 의장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고용시장도 생각보다 양호하고 소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 지금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는 건 오히려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우려에 아랑곳하지 않고 금리를 당장 1%포인트 낮춰야 한다면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아예 조은 연준 의장은 금리를 내리는 사람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후임 지명 얘기까지 흘러나온 건 사실상 파월 의장의 힘을 빼려는 전략, 즉 정치적인 레임덕을 노린 시도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독립적으로 금리 결정을 못하게 만들고 동시에 시장에서는 금리를 곧 내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키워가려는 복합적인 전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이 민감하게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물가 흐름입니다. 간밤에 CPI 지표가 또 발표가 되기도 했죠.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인플레이션 압력,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시장은 이른바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부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상호 관세 조치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일시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10%의 기본 관세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펜타닐 관련 품목에 대해서 여전히 관세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에도 개별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중 협상도 진행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중 관세율은 총 55%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기업 입장에서는 수입 원가가 오르고 이게 결국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관세 충격이 6월부터 7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라는 경고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와는 다르게 어젯밤 발표된 5월 CPI는 예상보다는 다소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2.4% 올라서 시장 예상치와 부합을 했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로 오히려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이 다음 주 열리는 연준 회의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다음 주 열리는 17일, 18일에 열리는 FOMC 회의가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지 지금 의장에 대한 교체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에도 어떠한 영향이 지금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신중한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고요. 또 주식시장은 최근 들어서 AI 관련 기술주가 주도를 하면서 최근 S&P 500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하긴 했는데요. 이건 연준의 금리 정책과는 조금 결이 다른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쪽은 금리 시장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6월 1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무려 99%에 달하고요. 7월 회의에서도 동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나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은 9월인데 그것도 0.25%포인트 정도로 소폭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시장에서는 연내 최대 2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긴 하지만 만약 물가가 다시 오르게 된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대규모 세금 감면 법안 때문에 미국의 부채가 앞으로 2조 4천억 달러 넘게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재정 부담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장기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고 또 만약 연준이 지금 금리를 성급하게 내렸다가 오히려 금리 역풍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도 연준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99%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지금 연준 수장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금리를 강제로 낮추고 또 연준 의장 자리도 자신의 뜻에 맞는 인물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시장 반응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 대출이 쉬워지고요. 주식 시장도 유동성 덕에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중장기입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 자체가 약해질 수 있고 자칫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금리는 내려가고 부채는 늘어나는 구조가 이어지면 국채 시장에서는 미국이 과연 갚을 수 있을까라는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도 신용평가사들은 정치에 휘둘리는 통화 정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인위적으로 조정된다는 신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불안 요소가 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이 당장 경기를 띄우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많습니다. 결국은 물가와 신뢰, 이 두 축을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미국 경제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PP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도 파악해 보시면서 다음 주에 연준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국내 증시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어제는 코스피가 2,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이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외부 첫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기도 했는데요. 지금 또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까지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첫 일부 외부의 일정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를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영등포에 있는 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취임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이곳을 선택했다는 건 자본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드러낸 행보로 해석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대통령은 자신을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를 하면서 IMF 외환위기 당시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던 개인적인 경험까지 꺼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한국 주식시장 역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구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량주의 장기 투자조차 어렵다는 말처럼 그만큼 현재 시장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점을 강조한 건데요. 특히 이렇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로 불공정 거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적 분할이나 기업 인수합병을 예로 들면서 내가 분명 알맹이가 있는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껍데기가 돼 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결국 주식시장이 자금 조달 창구이자 장기 투자처로 제 역할을 하려면 제도 전반의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네, 이렇게 신뢰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또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도가 도대체 어떤 제도인지 또 실제로 도입하게 되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이 바로 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방침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 조작이나 시세 조종, 내부자 거래 같은 불공정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강하게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은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실제로 재범률도 30% 가까이 된다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법으로 돈을 벌면 그 몇 배로 토해내게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한국거래소에는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를 바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시장 감시 인력과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을 하면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시행된다면 불공정 거래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커져서 아예 시도조차 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이번 정부에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네, 불공정 행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될 시에는 시장에서 바로 퇴출시킨다라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건데요. 이 와중에 또 다른 배당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배당과 관련된 정책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배당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또 특히나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배당 확대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는 우량주에 투자하면 중간 배당을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기도 하는데 한국은 배당을 거의 안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은 글로벌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은 배당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와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을 따로 분리과세하자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요. 물론 대통령도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며 조세 형평성과 재정 여건도 함께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런 방향성이 외국인 투자 확대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당 확대 그리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까지 이야기하면서 지금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직접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천 시대라는 표현은 단순히 수치를 뛰어넘어서 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자본시장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장기 투자 유도, 배당 확대, 그리고 시장 질서 확립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동해야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개인에게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수단이 되고 기업에는 자금 조달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는 자본시장을 보다 건전한 선순환 구조로 만들겠다는 정책 구상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날 언급됐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감시인력 확충 등은 그런 방향에 맞춰서 제시된 조치들이고요. 향후 물적 분할 제도 개선, 공매도 관련 제도 정비 등 후속 논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고 제도화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중요한 건 이 말보다 실행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와 시장이 좀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다면 지수 상승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반도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업계에서는 HBM4라는 단어가 지금 정말 자주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 오면서 지금 미국의 마이크론이 HBM4 시제품 을 공급사에 공급하면서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 정확히 어떤 제품을 내놓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마이크론이 이번에 주요 고객사에 좀 출하를 한 건 바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입니다. 출하된 시제품은 36GB 용량의 디램 12개를 층층이 쌓은 구조인데요. 마이크론이 자체 개발한 10나노급 5세대 디램이 기반이 됐습니다. 이 제품은 GPU나 NPU
GPU처럼 고성능 칩 옆에 붙는 핵심 메모리입니다. 기존 HBM3보다 처리 속도는 60% 이상, 전력 효율은 20%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전력을 쓰면서도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이 마이크론이 이번 시제품 출하로 인해서 삼성전자보다 먼저 시장에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아직 HBM4 시제품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 이 마이크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사례로 보입니다. 물론 SK하이닉스보다는 3개월 정도 늦긴 했지만 그래도 후발주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론의 속도가 무서운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결국엔 이 HBM4에 대한 1등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경쟁이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불붙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올해 3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주요 고객사에게 업계 최초로 HBM4 샘플을 공급했고요. 지금은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해서 성능 검증과 생산 라인 안정화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사실 샘플을 내놓는 것과 또 실제로 양산에 들어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SK하이닉스가 기술력이나 준비 정도 면에서 가장 진도가 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론도 이번에 시제품을 출하하긴 했지만 양산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설계와 검증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쯤 성능 테스트를 마치고 연내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누가 먼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루빈에 HBM4를 납품하느냐인데요. 루빈은 엔비디아가 2026년 하반기 출시를 예고한 AI 칩으로 HBM4가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 공급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시장 주도권도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 경쟁에서 한 발 앞서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네, 그래도 지금 SK하이닉스가 선두에 있다는 점은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HBM 경쟁이 단순히 기술에 대한 싸움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D램 시장에서 더 나아가서 수출 흐름까지도 지금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D램과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HBM은 그냥 메모리 제품이 아니라 기업 실적은 물론이고 또 국가 수출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비중이 커진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전체 수출은 5.4% 늘어난 데 비해 반도체 수출은 무려 22%나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성능 메모리, 특히 HBM과 DDR5가 수출 증가를 이끈 주요국으로 꼽히는데요. 한국처럼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는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 하나가 무역 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정말 큽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이천과 청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HBM 수출이 급증하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이 지역의 메모리 수출이 전년 대비 무려 37.8%나 뛰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관세 변수까지 이렇게 겹친 상황 속에서도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방어하고 오히려 성장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HBM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HBM 경쟁은 단순히 기술력 싸움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 전체에 파급력을 주는 전략 산업의 성격까지 띠게 됐고요. 업계에서는 앞으로 몇 년 안에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 기술 개발 방향을 보면 세 업체 모두가 좀 전략이 뚜렷하게 나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는 최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자체적인 차세대 D램 전략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4F 스퀘어 버티컬 게이트라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면적에다가 더 많은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셀 구조를 수직으로 설계한 기술입니다. 메모리 밀도를 높이면서도 전력 소비를 줄이는 데 유리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3D D램 기술도 준비를 해서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은 샘플 출하 시점은 다소 늦긴 했지만 완성도 높은 기술력과 전력 효율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TSMC와 협업을 강화하고 HBM 관련 인재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면서 HBM4 사업 역량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26년 양산을 예고하면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루빈에 맞춰 적기에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HBM4 양산 시점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현재는 10나노급 6세대 D램을 기반으로 HBM4를 설계 중이고 올해 3분기쯤에는 성능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비록 지금은 조용하지만 그래도 한번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계하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HBM4 경쟁 이슈까지 알아봤는데요. 이거는 기술력을 넘어서 이런 국가 경쟁력까지 커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시간 마켓 딥다이브의 진행의 장아지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럴 때 시장의 방향성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미국 경제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을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비입니다. 지금 그래프 보시면요, 굉장히 긴 사이클의 소매 판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2008년 금융위기부터 올해까지의 미국의 실질 소매 판매 흐름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얼마나 샀는지를 나타낸 건데 단순히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썼을까가 아니라 물가까지 오른 걸 감안해서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작은 점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한 달 실제로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나타낸 월별 수치고요. 그리고 그 점들을 따라가는 길게 이렇게 이어진 선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건 사람들이 보통 이 정도는 썼겠지 하고 계산한 평균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보다 점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그달은 소비가 좀 많았구나. 그리고 반대로 아래에 있으면 그달은 평균보다 덜 썼네 하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직후 이렇게 소비가 빠르게 반등을 했지만 재작년부터 다시 평균선 아래로 내려와서 정체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는 오히려 완벽하게 하향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런 소비의 흐름은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 달 동안의 S&P 500 기업들의 EPS와 실제 주가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검은 선이 EPS 추정치고요. 그리고 파란색 점선은 주가의 흐름인데요. 보시면 검은색 선이 이렇게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는 흐름이죠. 지금 월가가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전망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파란색 점선으로 보이는 주가는 이렇게 도리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적은 줄어드는데 주가는 오른다. 이건 지금 시장이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실적과 가격 간의 불균형을 가장 빠르게 감지하는 쪽이 어딜까요? 바로 자산시장입니다. 올해 달러 인덱스 그래프 한번 보면요. 연초에는 106까지 상승했던 달러가 지금은 99선까지 내려온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또 약한지를 나타내죠. 보통 달러가 약해질 때는요,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지금은 금리가 당장 내려간다라는 신호도 없고 인플레이션도 완전히 잡힌 상황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 지금 시장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미국 경제,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대기업들도 올 2분기 EPS 하향 조정을 이어가고 있죠.
비용은 올라가는데 매출이 안 받쳐주니까 중소기업들도 고용과 마진 압박이라는 구조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고용 지표 예상보다 소폭 반등했지만 이제 관세와 이민 정책으로 고용에 대한 모멘텀도 멈춘 상태고요. 그리고 달러 중심의 거래를 벗어나려는 디달러제이션 흐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화제가 됐던 13살 소녀 데프니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컸겠네요. 워렌 버핏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달러가 더 이상 기축통화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디달러제이션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죠. 이 버핏은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밀려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는 건 미친 짓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달러가 당장은 무너지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자산은 어떤 게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디지털 달러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최근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려는 첫 법안, 바로 지니우스 액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암호화폐지만 가격이 고정된, 그러니까 달러 같은 실물 자산에 1대1로 연동된 코인인데요. 일종의 시장의 대기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이렇게 강력하게 팽창을 했죠. 그런데 루나 사태 같은 이슈가 터지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 아래로 뚝 떨어졌고요. 투자자 신뢰도 한동안 꺾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서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지금은 다시 2,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단순히 거래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결제나 송금에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니우스 액트가 곧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이제 전체 표결과 하원 절차만이 남았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지니우스 액트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1대1 실물 자산을 예치를 하면서 뱅크런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회계 감사로 신뢰와 안전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감사 기준이 명확해야지 우리가 그동안 증권성 판단이나 법적 위험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죠. 자, 여기에 재무부가 무인가 외국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상 미국 정부 제도권 스테이블 코인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기준을 세운 거죠.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규제와 제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규제, 제도 이런 단어가 붙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도리어 명확한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그동안 관망만 하던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시선을 우리가 한국으로 좀 돌려볼까요? 한국도 이제 뒤따르기 시작을 했죠. 바로 지난 6월 10일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비은행권 기업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요.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이면 핀테크 기업도 디지털 원화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한국판 테더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시장도 바로 즉각 반응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상한가를 찍었고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같은 이 결제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변화가 시작되고 있죠. 앞으로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은 누가 쥐게 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더 뜨거운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의 장하주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도 CPI 지표가 잘 나오면서 물가가 안정됐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밤에는 PPI 지표가 나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공되는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